민주당의 탈근대 정치로의 전환. 반봉건에서 반봉건으로. 어떻게 몇천 원 내는 당원들이 당의 주인이냐. 전통적으로 근대 정당은 정치가나 정치 지식인들의 사상 결사체입니다. 하지만 최근 총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권리당원 250만 명의 의사와 여론에 기반하여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는 탈근대적 정당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비명이니 친명이니 말들이 많지만 그건 물 밖의 백조일 뿐입니다. 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백조의 분주한 발길질은 보지 못하게 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한 프레임 자체가 매우 근대적입니다. 그리고 반봉건적입니다. 근대는 절대 반봉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근대의 효과이자 이데올로기입니다. 근대는 계급 자체를 겨냥한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계급을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였습니다. 따라서 근대는 반봉건의 탈을 쓴 반봉건이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상황을 비명이나 친명에서 찾는 것은 너무 근대적이고 반봉건적입니다. 동교동계, 상도동계, 꼬마 민주당계 등 계파 정치, 정치 엘리트 정치, 정치가들의 사상 결사체로서의 정치, 파벌 정치와 봉호 반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수 언론들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정치를 보려는 근대적 습관이자 반봉건적 이데올로기입니다. 원래 근대 정당의 후보 공천은 정당 내부의 정치 엘리트들 혹은 그들의 핵심 결사체인 계파에 의해 주도되고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계파 간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민주당은 권리 당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한 경선을 대거 도입하여 권리 당원과 시민들이 직접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정치 엘리트들이나 계파를 최소화하고 투명성과 대중 참여를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몇 가지 지역에서의 의문점과 구태의 흔적이 발견되지만 전체적으로는 권리 당원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지배적인 경선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민주당이 단순한 정치적 사상 결사체를 넘어서 실제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그들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근대적인 정치적 구조와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며 탈근대적 정치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들이 어떻게 몇천 원 내는 당원들이 당의 주인이냐 라고 일갈했던 에피소드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풍차로 돌진하는 돈키호테를 연상시킵니다. 탈근대적 진화의 진원지, 소년 노동자 출신 이재명이라는 우연성. 그렇다면 이러한 민주당의 탈근대적인 진화의 진원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민주당 진화의 핵심엔 이재명이라는 최초의 무계보, 정치 지도자의 탄생이라는 이재명 개인의 우연성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노무현이라는 비슷한 정치 지도자이자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의 지지자들은 그 길을 텄는지는 몰라도 민주당에 올곧게 융화되지 못하고 노사모 등으로 걷돌았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의 시대를 거치면서 민주당은 당원 수백만의 시대를 열면서 열린 시민정당으로서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못 따라본 시장이자 도지사로서의 행정가 경험만 있는 아무런 계보도 가지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민주당 소수자이자 미운 오리 새끼인 게다가 검정고시 출신 소년 노동자였던 그 이재명이라는 우연성이 수백만 당원과 결합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 전 총리의 국민의 힘스러운 전직 대통령 사면 제안 등으로 이재명은 일약 수백만 당원들의 대선 후보로 떠올랐고 결국 소년 노동자 출신 이재명은 0.7% 차이로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 권리 당원들의 77%라는 압도적이고 역사적인 지지율로 민주당 대표로 당선되었으며 이후 지금까지 거의 2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소위 사법 리스크라는 우물에 빠져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동료 의원들에게 상권 분립의 헌법적 권리도 포기한 체포 동의안 가결이라는 수모도 겪었고,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에 나서기보단 이재명 견제에 더 적극적인 모욕도 겪었습니다. 상고 출신 대통령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여야 모두에서 수모와 모욕을 당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연상되는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을 수백만 민주당원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비명이니 친명이니 그런 계보 정치적 관점에서 1cm만 떨어져 민주당의 지난 3, 4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우연성과 450만 일반 당원과 250만 권리 당원의 역사적이고 공고한 결합이 형성되어 왔음이 명확히 보입니다. 이재명에겐 밀어줄 계보도 도와줄 계보 의원도 없었기에 가진 건 민주당원들이 좋아하는 암울한 상황을 이겨내고 행정가로 자수성가한 소년 노동자라는 서사 하나 가지고 순수하게 당원들의 힘과 결정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계보 안에서 계보 내에서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 마키아벨리적 전략 전술을 통해 경쟁에서 이기고 인정을 받아서 정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우연성의 서사를 지지하는 수백만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정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공천제도와 장치를 무리하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지 않아도 수백만 당원들이 이심전심으로 투표하고 결정한 결과가 이번 총선 공천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을 계파 정치, 근대 정치, 반봉건 정치의 눈으로 보면 비명행사와 친명 공천으로 보이겠지만, 근대와 반봉건의 문제틀을 넘어서 보면 정치 지식인들의 사상 결사체로서의 정당이 아니라 수백만 시민 당원들의 정당이라는 밝은 대적 지평이 보입니다. 이건 이재명이나 민주당, 친명, 비명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정치가가 지도자가 되려면 계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당원들의 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밝은 대적 진화의 진원지 기술의 발전. 둘째, 민주당 진화의 핵심인 기술의 발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SNS와 인터넷 플랫폼의 확산, 유튜브 정치의 압도적 성장은 일반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넘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치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 진보는 민주당이 밝은 대적 정당으로 변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광범위한 SNS와 인터넷 플랫폼의 확산, 유튜브 정치의 확대가 없었다면 민주당의 권리 당원이나 일반 당원들의 통일된 정치적 훈련, 정치적 결속,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사용되기 전에 당원들을 전당대회, 지역별 모임 등이 아니면 이러한 결속과 연대들이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술들 덕분에 중앙당이나 정치 엘리트들에 대한 의존 없이 수백만 명이 스스로 훈련하고 서로 결속하며 연대할 수 있었습니다. 정당은 이제 이러한 기술들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천 원 내는 권리 당원들이 당의 주인인 것이며, 이것은 거슬릴 수 없는 대세입니다. 역시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밝은 대 정치로의 전환의 숙제. 밝은 대적 정치로의 전환은 권력의 분산, 대중 참여의 확대, 그리고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증대를 통해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또한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대규모 참여는 의사결정 과정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정보의 홍수 속에서 건전한 논의와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우민 정치의 위험성을 얘기합니다. 여기엔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정치는 인류의 정치가 지금까지 감당해왔던 수준과 비교하면 너무나 압도적입니다.
관리 불능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수가 많다고 합리적이거나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수의 횡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이러한 다수의 횡포가 보여주는 정치적 부작용은 상존해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런 다수의 횡포가 더 남용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근대 정치로의 퇴행을 봅니다. 우민 정치 다수의 횡포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이데올로기적입니다. 우민 정치 다수의 횡포라는 개념에는 어떤 절대선, 절대적 가치가 있다는 전제에서 가능합니다. 정치가 반드시 따라가야 할 불문율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러한 절대선, 절대적 가치, 불문율은 실제로 누구, 어떤 집단을 위한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이것은 대부분 지배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절대선, 절대적 가치, 불문율이 있다는 전제 자체가, 그러한 이데올로기 자체가 근대의 이데올로기, 반봉건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여기에서 마키아벨리와 이탈리아의 속담이 소환됩니다. 악마만이 악마를 몰아낼 수 있다. 대한민국 민주당의 변화는 탈근대 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는 정치적 사상과 조직의 방향성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탈근대 정치의 세계성도 확인됩니다. 스페인의 포데모스, 이탈리아의 오송운동, 독일의 그린당 등과 함께 한국의 민주당이 새로운 정치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민주당은 현대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자신들이 가고 있는 길이 매우 탈근대적이고 현대적인 길이라는 것을 아는 정치인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정치인이 민주당 내에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번 당내 경선의 결과는 그랬습니다. 오늘은 정치TV 하루시에서 민주당 경선을 통해 나타난 민주당의 탈근대적 정치 실험과 그 결과들, 그것의 의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은 채널의 에너지입니다.